태국 사람들이 현재 한국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로 인해 태국 주요 산업인 농업마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 한국이 있었던 시절과 현 상황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이에 태국 총리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교에서 국제환경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평소와 같았던 목요일 오후, 리처드슨 교수님의 아시아 환경 위기와 국제 협력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태국의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태국 농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고, 과거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 깊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죠. 2025년 북부 태국에서 발생한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환경 문제가 드러나는 기폭제였죠.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치앙라이와 파야오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지진이었지만 그 여파는 예상보다 훨씬 멀리 뻗쳤습니다. 방콕 인근의 논타부리 지역까지 미세한 진동이 전해지면서 태국 정부는 운하와 수자원에 관련된 조사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운하 시스템이 그렇게 취약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클롱끄르어 운하는 이미 오래된 배수 시스템과 불법 폐기물 투기로 인해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관광 산업과 수출에 집중하느라 환경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았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물질이 떠다니는 운하와 마스크를 쓴 주민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지진 이후 운하 바닥에서 악취가 치솟고 벌레가 번식했으며 쓰레기들이 역류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재난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태국 정부는 수도권 외곽 지역과 북부 농업지대의 수자원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치앙라이 주의 코크강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던 거죠. 이제 화면에는 코크강의 지도와 함께 몇 가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중금속 오염도를 나타내는 빨간 선이 기준치를 훨씬 넘어가고 있었어요. 코크강은 태국 북부 농업의 생명줄입니다. 수천 명의 농부들이 이 물로 논을 적시고 채소를 키우며 가축을 기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이 물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 납, 카드뮴 등이 검출되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농산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오염된 물로 재배한 작물은 역시 오염됩니다. 태국은 세계적인 쌀 수출국이죠. 이 문제는 태국 내 위기를 넘어 글로벌 식량 안보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불러온 진동은 사실 진실을 끌어올린 겁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강은 비로소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은 이제야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코크강 주변에서 항의하는 농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환경 재난이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국제적 위기로 확대되는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예방 가능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예방 가능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은 강의실 앞쪽으로 걸어오시며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자, 이제 태국의 코크강 오염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위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 10년 전인 2015년 코크강은 이미 한 차례 심각한 오염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한국수자원공사는 치앙라이와 람빵 지역에
모듈형 정수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농업용수의 정화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최신 기술이었죠. 화면에는 정수시설의 사진과 함께 기술 도면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협력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태국 농업 기술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실습도 지원했죠. 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식 이전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태국의 쌀 생산량과 수출량이 급증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협력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태국 농업은 눈에 띄게 발전했고 태국 쌀은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이 되었죠. 특히 유기농 인증을 받은 태국 쌀의 가치는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다시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이제 화면에는 방치된 정수시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녹슨 파이프와 작동하지 않는 기계들이 쓰레기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태국은, 한국은 언제까지나 도와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고 시스템 유지 보수에도 책임을 회피했죠. 한국이 제공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술자 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많은 이들이 배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2024년 결정적인 전환점이 왔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집권과 함께 태국은 친중 정책으로 선회했죠. 교수님은 태국과 중국 정상이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패통탄 정부는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반면 한국과의 외교, 경제 협력은 축소되었죠. 그 결과 수자원 협력 사업도 중단되었고 이미 설치된 설비는 방치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식의 환경 협력 실패는 제가 전공 수업에서 배운 많은 사례와 비슷했어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관리와 책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024년 한국 정부는 마지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정수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를 정치적 간섭으로 간주하고 무시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25년에 발생한 지진의 진원지와 피해 지역을 나타낸 지도였습니다. 이 지진은 치앙라이와 파야오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지만 그 여파는 예상보다 멀리 뻗쳤죠. 방콕 인근의 논타부리까지 진동이 전해지면서 오래된 운하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들었던 내용이 다시 언급되는 것을 보고 좀 더 주의 깊게 경청했어요. 클롱끄르어 운하에서 악취가 치솟고 벌레가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태국 정부는 마지못해 수자원 실태 조사에 나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코크강의 심각한 오염 상태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코크강의 오염된 모습과 함께 태국 농부들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태국은 그때 왜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후회 속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기계는 정말 좋았어요. 물이 깨끗해졌고 우리 작물도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요. 정부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더러운 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영상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이것이 국제 협력의 가장 슬픈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환경 협력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국제 협력에서 기술 이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그 기술을 자국의 것으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국이 실패한 지점이죠. 교수님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습니다. 화면에 코크강 주변의 논과 농경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환경 위기가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크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수세대에 걸쳐 코크강은 태국 북부 농업의 심장이었습니다. 비소는 암을 유발할 수 있고 납은 특히 어린이의 두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카드뮴은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고요. 이러한 중금속은 한번 체내에 축적되면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 여과 시설을 설치하고 정수 공정이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이제 화면에는 한 농부와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나이 지긋한 남성이 자신의 논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식물은 자라지만 뿌리가 검게 변해요. 곤충도 오지 않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죠. 교수님은 영상을 일시 정지시키셨어요. 이 말이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농부들은 자연의 신호를 읽을 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과 물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현지 병원에서는 피부 질환과 위장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입니다. 최근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많은 아이들의 소변에서 비정상적인 중금속 수치가 확인되었어요. 교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 재앙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했어요. 그렇다면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수도국은 탁도는 0.51로 기준치 이하라는 수치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검사는 주로 탁도, pH, 일부 박테리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위기, 그리고 정의의 문제였어요. 환경 정의를 아시나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태국 북부의 농부들은 이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이전의 관광객들로 붐볐던 코크 강변의 사진과 현재 텅 빈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코크강의 오염은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국의 경제에서 관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치앙라이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특히 코크 강변의 수상식당가는 축제 기간에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였죠. 태국의 전통 새해 축제는 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행사입니다. 화면에는 이전 축제의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사람들이 물을 뿌리며 즐기는 모습, 강변에서 식사를 하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유명한 수상식당가는 고객이 끊긴 상태입니다. 다음 영상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빈 테이블,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 식당들, 닫힌 상점들. 현재 관광지 예약률은 0%에 가깝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죠. 교수님은 한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나이 지긋한 여성이 텅 빈 식당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적어도 지역 주민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은 오염된 강 근처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역 상권은 무너지고 지방 경제는 고사 직전입니다. 코크강 주변의 호텔들은 문을 닫고 있고 수공예품 판매상들은 손님이 없어 생계를 위해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최근 매달 수질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지역 주민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젊은 여성이 아이를 안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안전한 삶이에요. 정부는 수치만 발표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숫자와 통계 뒤에는 실제 사람들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관광업의 붕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있고, 이는 지역 사회의 해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경제, 사회 정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이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국제환경학의 핵심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 이제 지역적 환경 문제가 어떻게 글로벌 경제와 국제관계로 확장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미국 국기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근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태국에 36%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실 안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36%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과 미국 농부 보호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지정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태국의 친중국 정책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죠. 이 뉴스는 태국 농산물 수출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관세로 인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을 버리고 중국과 협력하는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 대한 경고였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려면 태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야 합니다. 태국 인구의 약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GDP의 약 8%가 농업에서 발생합니다. 농산물 수출은 태국 경제의 핵심 축 중 하나죠. 교수님은 태국 농부들의 일상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쌀을 수확하고 과일을 포장하고 수출용 컨테이너에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36% 관세는 사실상 수출 금지와 다름없거든요. 다음으로 교수님은 한 수출업체 대표와의 인터뷰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한국과 손잡고 친환경 기술을 도입했을 때는 바이어들이 줄을 섰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품질과 안전성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전화조차 안 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환경 문제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이 관세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태국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것은 단순한 수익 감소가 아니라 수십만 농가의 생존 문제와 직결됩니다. 교수님은 이제 태국 농업의 미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넘어가셨어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태국 농업 GDP가 4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500만 명의 농업 종사자들이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의미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태국은 중금속 오염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환경 복원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코크강의 중금속 오염은 이미 토양에도 깊이 침투했고 이를 정화하는 데는 최소 5에서 10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하며 질문했어요. 그동안 농부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나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도전 과제입니다. 태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농업 구조를 재편하여 실내 수경 재배와 같은 대안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미국과 태국 사이의 무역 협상은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부터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왔고 취임 이후
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패통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외교적 관계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국제무역, 환경, 농업이 서로 연결된 복잡한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환경 문제가 결코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역적인 수질 오염이 어떻게 국제무역, 외교관계,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습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과 중국 지도자의 회담 장면이 보였습니다. 자, 이제 태국이 직면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택의 시간, 중국의 그림자, 한국의 기억.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국영방송 연설을 통해 태국 농업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은 총리의 연설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코크강은 다시 깨끗해질 것이고 우리의 농산물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강력한 파트너란 중국을 의미합니다. 패통탄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문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수록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태국의 친중 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수자원 개발 모델이 과연 태국에 적합한가 하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이제 미얀마와 라오스의 댐 건설 프로젝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중국이 주도한 미얀마의 이라와디 댐, 라오스의 셋비안 댐 사례를 보십시오. 이 거대 프로젝트들은 주변 국가들의 농업 생태계를 크게 붕괴시켰습니다. 특히 셋비안 댐의 붕괴 사고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천 명의 농부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죠. 교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저는 댐 붕괴 사고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중국의 개발 모델과 연결된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태국인들은 이러한 결과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중국식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한국과 중국의 국제 협력 방식을 비교하는 표가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접근 방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 이전보다는 종속을 택했고 한국은 공유와 협력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념적 차이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교수님은 태국 농부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나이 지긋한 여성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나눠줬어요. 중국은 우리에게 땅과 물을 요구합니다. 이 말은 강의실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국제개발 협력의 철학적 차이가 실제 사람들의 인식과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했습니다. 지금 태국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독립적인 농업국가인가? 아니면 종속된 소비국인가?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셨어요.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한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에 관한 결정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갈림길의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한쪽은 한국 방향을, 다른 쪽은 중국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태국은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국과 같은 파트너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인지. 이 선택은 태국의 환경, 경제,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저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국제환경학을 공부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처럼 환경 문제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생하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선택은 결국 가치관의 문제다. 태국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 이렇게 한국의 수자원 기술 지원이 사라진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술 이전도 중요하지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고 중국과 협력을 하면서 계속 나라의 경제를 깎아먹는 태국 총리의 현 상황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보다 중국의 기술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을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 태국은 현재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태국 정부의 잘못된 선택이 태국에 피바람을 불게 만들었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나입니다. 미국의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죠. 오늘 강의는 교수님이 세계 IT 산업의 지형도를 다루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강의실은 서서히 학생들로 가득 찼고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오늘의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책상을 비추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님이 강단에 올라서며 인사하셨습니다. 교수님은 IT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의 저서 디지털 혁명과 아시아의 부상은 제가 지난 학기에 읽었던 가장 인상적인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IT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PPT를 넘기며 질문을 던지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IT 강국은 어디일까요? 누가 의견을 말해볼 수 있을까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맨 앞줄에 앉아있던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이요. 실리콘밸리가 여전히 세계 IT의 중심지 아닌가요? 옆자리의 티나도 자신있게 의견을 내놓았어요.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교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더니 고개를 살짝 저으셨습니다. 좋은 의견들이에요. 하지만 빠른 성장과 혁신을 동시에 이루고 있는 국가는 따로 있습니다. 누가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그때 뒷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뒤를 향했어요.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인 여학생 민주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조용하게 수업을 듣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드물게 발언을 했네요. 맞습니다, 민주 씨. 바로 한국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IT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단순히 성장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삼성과 K-팝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의 IT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죠.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한국 IT 산업의 발전사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은 IT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강력한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IT 발전 역사는 실로 놀랍습니다. 1990년대 후반 IMF 경제 위기를 겪은 후 한국은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대전환을 시도했어요. 정부 주도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냈죠. 스크린에는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의 로고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삼성,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LG전자, NC소프트 등의 로고가 화면을 채웠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단순한 한국 기업이 아닌 글로벌 테크 기업의 선두주자입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죠. 2024년 기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4%를 점유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필기하면서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삼성이 그렇게 큰 기업인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떨까요? 이 두 기업은 한국 내 검색 엔진과 소셜 플랫폼 시장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글로벌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라인은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주요 메신저 앱으로 사용되고 있죠. 카카오는 모빌리티,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임 산업도 빼놓을 수 없죠. 넥슨, NC소프트, 넷마블과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요. 한국의 디지털 전환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했고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수준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신분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이 모바일 앱 하나로 통합되는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겨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IT 기업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특별히 더 혁신적인 이유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IT 혁신에는 몇 가지 독특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가 새로운 기술 도입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셋째,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적극 지원했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우수한 IT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했습니다. 이제 한국 IT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IT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네이버는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쇼피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구축했죠. 카카오는 동남아 각국의 금융 서비스 회사들과 제휴를 맺고 핀테크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동남아시아 지도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진출 현황이 표시되었어요. 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이렇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특히 태국은 한국 IT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스타트업 산업이 크게 성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SK텔레콤은 태국 최대 통신사 AIS와 합작하여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했고, 네이버의 라인은 태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혁신에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2022년에는 한국의 카카오뱅크가 태국 현지은행과 협력하여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태국 출신 학생 수안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이 내용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인재 육성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네이버는 동남아 각국의 D2 스타트업 팩토리라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지 스타트업들을 지원했고, 삼성전자는 시랩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했죠.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보시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태국은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수안의 얼굴도 굳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도 모르게 질문했습니다. 그건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이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태국 내 반한 감정의 확산과 불법 체류자 문제, 그리고 태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그때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태국에서 온 교환학생 수안이었어요. 교수님, 저는 한국의 태도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커진 건 한국이 우리 국민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IT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수안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강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수안을 바라봤고 다른 학생들도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안 씨, 이 문제는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네요. 그 문제를 이해하려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교수님의 단호한 말씀에 수아는 입을 다물었고 강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저도 펜을 들고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14만 명이 넘는 태국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않았어요. 태국인들은 주로 농촌 지역이나 공장에서 일하며 조용히 지냈거든요. 그러나 2023년 중반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교수님은 리모컨을 눌러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한국 주요 언론사의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습니다. 태국 불법 체류자 관련 강력 범죄와 불법 약 유통 사건 발생. 태국 불법 체류자 검거 작전. 한국 경찰 대대적 단속 돌입. 한국 정부, 태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송환 협조 요청. 문제는 그중 일부가 한국 사회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서 논란이 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2023년 7월 서울 외곽의 한 공단 지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5명이 연루된 불법 약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했고 태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송환과 단속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는 태국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어요. 수안의 얼굴이 조금 붉어진 것 같았어요. 아마도 자국의 이런 모습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태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강경하다는 인식이 퍼졌어요. 많은 태국 국민들은 소수의 범죄자 때문에 모든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자처럼 취급받는다고 느꼈죠.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항 감정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태국 내 반환 시위 현장과 한국 제품 불매운동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한 사진에는 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가 있었고 다른 사진에는 한국 제품을 거부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태국 쇼핑몰에 붙어 있었어요. 이 감정이 확산되면서 태국 내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운동과 한국 기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방콕과 치앙마이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한국 기업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죠. 한국 연예인들의 태국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고요. 결국 IT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태국에서 진행하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고 한국 게임 회사들의 서비스도 태국 내에서 보이콧 대상이 되었어요. 초기에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으로 보였지만 점차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태국이 한국 IT 기업들과의 협력 기회를 놓쳤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는 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었죠.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더욱 집중했어요. 교수님은 리모컨을 들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슬라이드 제목에는 중국 AI 딥시크의 위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중국의 AI 기술인 딥시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마치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듯 중국 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여러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AI보다 중국의 AI가 더 우수하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현지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태국 정부, 중국 AI 딥시크 대규모 도입 결정. 친나와 총리 중국 AI 기술, 한국 능가, 미래 기술 협력은 중국과 함께. 태국 디지털부, 모든 공공기관 시스템 딥시크 기반으로 전환 발표. 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쳤어요. 방콕 시내 전광판과 주요 미디어에 딥시크와 함께하는 태국의 디지털 혁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죠. 정부 출연 연구소들은 앞다투어 딥시크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간했고, 공영방송에서는 연일 중국 AI 기술의 장점을 소개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전체 시스템에 새로운 AI 기술을 도입하는 건 수년간의 검증과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태국은 불과 몇 주 만에 이를 결정했죠. 심지어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거기에는 태국 주요 부처의 딥시크가 적용된 현황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이민국, 교통부 등 주요 부처의 데이터 시스템을 모두 딥시크 기반으로 전환했어요. 전문가들이 보안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중국과의 특별한 협력 관계를 근거로 이를 무시했죠. 그리고 태국 정부는 미디어를 통해 한국 AI 기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사소한 보안 사고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네이버나 카카오의 AI 서비스가 태국어 처리에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반면 딥시크에 대해서는 거의 무비판적인 찬사를 보도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자 충격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태국 공공기관 데이터 유출 사건 발생. 개인정보 100만 건 해킹. 정부 AI 시스템 뚫려. 중국 AI 딥시크. 보안 취약점 심각. 한국 AI보다 뒤떨어진 것으로 판명. 하지만 2025년 초 태국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태국 정부가 딥시크를 공공기관 시스템에 적용한 이후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한 거죠. 데이터 보안이 취약해 해커들이 쉽게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여권정보, 금융 데이터, 심지어 의료 기록까지 포함됐어요. 약 1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단 며칠 만에 유출된 겁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SNS 반응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우리 신용카드 정보가 다 털렸어요. 의료 기록까지 해킹당했다니 이게 말이 돼? 정부는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제 아이의 학교 기록까지 유출됐다고요. 정보 보안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딥시크에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태국어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암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커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취약점이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태국 정부가 빠른 도입을 위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태국 정부는 급히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이미 많은 기업과 개인정보가 중국 해커들에게 유출된 뒤였어요. 국제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추적 결과 이 공격이 중국 내 해커 그룹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태국 국민들은 패통탄 친나와 총리를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무리하게 도입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죠. 특히 태국 IT 업계와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정치적 이유로 중단한 것이 실수였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민주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 기업들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처음에는 태국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죠. 이 문제가 태국 청년들과 스타트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한국 기업들의 대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 청년들의 절망과 스타트업의 몰락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 AI를 적극 도입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끄는 결정은 태국 IT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태국의 젊은 IT 창업가들과 스타트업이었죠. 스크린에는 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24년까지 상승하던 그래프가 그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투자 유치 실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태국 IT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고 투자를 꺼리기 시작했어요. 2024년부터 태국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 금액은 전년 대비 68%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에는 더욱 급격히 떨어졌죠. 교수님은 다음 자료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IT 기술 발전 속도를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둘째, 기술 개발 지연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시기에 태국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과의 협력이 중단된 이후에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진행하던 자연어 처리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태국어 AI 개발이 크게 지연되었죠.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 실업 증가였습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지 못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방콕의 한 유명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는 2023년 120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했지만 2024년에는 단 28개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약 3,000명의 IT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태국 청년들의 시위 장면이 나타났어요. 방콕 시내에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국의 젊은이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 자신들의 미래를 희생시켰다고 느꼈죠. 스크린에는 태국 청년들의 SNS 반응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어요.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망쳤습니다. 한국과 계속 협력했어야 했는데 왜 정치적 이유로 기술 협력을 중단한 거죠? 우리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친나와 총리님.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은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기술대학교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를 돌려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디지털 경제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 세이브타이 테크 해시태그가 확산되었죠. 특히 심각했던 것은 태국의 IT 인재 유출이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약 2,000명의 태국 IT 전문가들이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주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자국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은 태국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내린 결정이 어떻게 한국과의 기술 발전과 청년들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술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현재 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IT 산업의 붕괴는 관광, 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젊은이들은 더 이상 자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뒤늦게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협력 재개를 요청했죠. 교수님은 한국 기업들의 반응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태국 시장은 이미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태국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회사는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어요.
태국 정부의 절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태국의 후회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수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일방적인 시각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국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수아는 화를 삼키려는 듯 입술을 깨물더니 가방을 집어들고 강의실을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교수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런 복잡한 국제관계와 기술 협력의 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기술 협력이 정치적 갈등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지만 저는 잠시 자리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강의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국가의 정치적 결정이 어떻게 기술 발전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감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국의 AI를 사용하자 태국에 닥친 사건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는 상황을 보고 한국의 기술력에 또다시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태국의 잘못된 선택이 태국 경제를 박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태국 총리가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가 밝혀지며 태국 국민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태국 총리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릴리예요. 아시아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특별한 수업 시간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진지함이 묻어났죠. 현대 사회에서 전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교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곧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어요. 미국이요. 독일입니다. 프랑스죠. 학생들의 대답이 이어졌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두 틀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도 놀랐죠.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 발전은 정말 놀라운 사례입니다.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한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을 국산화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자체 기술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독자적인 원전 모델인 APR-1400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APR-1400의 구조도를 보여주셨어요. APR-1400은 설계 수명이 60년이고 1400메가와트급의 대용량 발전이 가능한 3세대 원자로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강화된 국제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의 설계 인증도 받았어요. 이는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의 원전 기술만이 받은 인증이랍니다. 2009년 UAE는 5기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했습니다. 경쟁자는 프랑스의 아레바, 미국 일본 연합의 GE 히타치, 그리고 한국의 한전이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이 이 경쟁에서 승리했죠. 바라카 원전 1호기는 2023년부터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어요. 현재 한국은 이 성공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와는 6기의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체코와도 2코반이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와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죠. 특히 폴란드 프로젝트의 규모는 무려 7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원전이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 기간이 짧고 건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가동률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해요. 이것이 바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원전 기술을 선택하는 이유죠. 그런데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태국의 사례인데요. 교수님은 칠판에 태국의 전력 위기라고 쓰셨어요. 2020년대 후반, 태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전력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2023년 기준 전력 예비율이 15%에 불과했죠. 이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에요. 저는 필기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라는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행이 지연되면서 기존 화력발전소만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한국이 태국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한국은 태국의 최신 원전 기술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전력망 현대화와 함께요. 이는 태국의 전력난을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제안이었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한국과 태국의 원전 협력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교수님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태국 정부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APR 1400기기 건설과 함께 태국의 노후화된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종합 프로젝트였죠. 투자 규모만 약 150억 달러에 달했어요. 태국 측에서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원전 시설을 둘러보기도 했고 양국 정상이 만나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죠. 기술 이전 조건도 합의했고 부지 선정까지 마무리 단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급격히 고조된 거예요. SNS에서는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면 태국이 한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커졌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죠. 저는 필기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너무 황당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미 중국, 러시아와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상은 더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한 카드였던 거죠. 결국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모든 협상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일방적인 방식으로요. 수개월간 진행된 실무 협의, 기술 검토, 현장 조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죠.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도 전혀 보상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 기술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마치 사전에 준비된 각본처럼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국제사회에서도 태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어요. 태국이 한국을 배제한 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주요 원전 기업들이 모두 태국에서 철수를 결정했죠. 이들 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인력과 자원을 태국에 투입한 상태였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관련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다음 행보였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철수한 직후 다른 국가들과 빠르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어요. 폴란드와는 6기의 원전 건설 계약을, 체코와는 2코반이 원전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대규모 원전 건설 협약을 맺었고요. 옆자리의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태국이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라고 말했어요. 당시 태국 정부는 매우 자신만만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없이도 충분히 원전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죠.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경기 둔화와 전력 수급 문제로 태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어요. 약속했던 투자금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죠. 저는 열심히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했어요. 러시아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첨단 기술 도입이 제한되었고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어요. 예정되었던 공정의 30%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교실 안에서 놀라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결과적으로 태국의 원전 프로젝트는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최소 5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한국과 협력했다면 이미 가동을 시작했을 원전들이 아직도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프로젝트 지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국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고, 이는 곧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 옆자리에 토마스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태국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일부 관료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태국 유학생 티나라였죠. 우리나라의 선택이 틀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고 한국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예요. 지투잖아요. 누가 한국의 도움을 받으려 하겠어요? 티나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존심이 섞여 있었어요. 교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아, 티나라가 흥미로운 지점을 짚었네요. 그럼 원전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고 통계 자료를 띄우셨어요. 먼저 원전 가동률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원전 가동률은 평균 92.4%로 세계 1위예요. 반면 중국은 76.8%에 머물러 있죠. 안전성 측면에서도 한국의 APR-1400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받은 반면 중국의 원자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티나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더 중요한 건 건설 경험입니다.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예산과 공기를 모두 준수하며 성공적으로 완공했어요. 하지만 중국이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원전 사업은 4년째 지연되고 있죠. 비용은 당초 예산의 2배를 넘어섰고요. 티나라는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기술 자립도를 보면 한국은 원전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 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도 핵심 부품의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티나라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죠.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태국의 선택이 왜 실수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티나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책상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 뿐이었죠.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그녀의 감정적인 주장은 힘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최근 태국의 대홍수 사태를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지난달 태국 방콕과 주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죠. 배수시설과 전력 인프라가 모두 마비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씁쓸해졌어요. 하지만 두 나라의 반응은 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중국은 자국의 경제 문제를 핑계로 지원을 미뤘고
러시아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죠. 결국 태국은 혼자서 이 위기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타이핑을 멈추고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반면 2011년 태국 대홍수 때를 떠올려 보면 상황이 매우 달랐습니다. 당시 한국은 즉각적으로 배수 펌프와 전문 인력을 파견했고 한국전력은 침수된 변전소를 48시간 만에 복구했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자사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했고요. 잠시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티나라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수자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남아 있었다면 이번 홍수 피해는 훨씬 적었을 거라고요. 한국은 몬순 기후에서 수십 년간 전력 인프라를 운영해온 경험이 있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특히 태국처럼 연중 강수량이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의 전력 시스템이 최적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한국의 원전과 전력망은 홍수나 태풍 같은 극단적 기후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의 시스템은 이런 조건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죠. 저는 옆자리의 에밀리와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정치적 판단이 어떻게 한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오늘 수업은 그 현실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태국이 직면한 더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초 태국은 역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게 됩니다. 특히 1월 말 방콕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는 충격적이었죠. 도시 전체가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교수님은 방콕의 정전 상황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을 띄우셨어요. 한때 불야성을 이루던 도시가 완전히 어둠에 잠긴 모습이 충격적이었죠. 이 정전 사태는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방콕 인근의 7개 산업단지에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이는 곧바로 수출 위기로 이어졌어요. 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전자제품 생산이 크게 차질을 빚었죠. 학생들은 숨죽여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이것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외국 기업들의 대규모 철수가 시작됐어요. 일본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죠. 제조업체 47개사가 한 달 만에 태국을 떠났어요. 미국과 유럽 기업들도 뒤를 이었고요. 티나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을 깨물고 있었어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행보였습니다. 한때 태국이 거절했던 그 기업들이 이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1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생산 단지를 설립했고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느꼈어요. 방콕의 상업 중심가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형 쇼핑몰들이 영업시간을 단축했고 호텔들은 객실 운영을 60%로 제한했어요.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죠.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8%를 기록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실업률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실업률은 12%를 기록했어요. 특히 청년 실업률은 23%까지 치솟았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거부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요. SNS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망친 건 정부다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됐고 거리에서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방콕 시내는 연일 대규모 시위로 뒤덮였습니다. 시민들은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정책 실패를 규탄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시위대의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교수님은 시위 현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한국과의 협력을 왜 거부했나? 우리의 미래를 돌려내라. 그 같은 문구들이 쓰여 있었죠. 시위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방콕뿐만 아니라 치앙마이, 푸켓, 파타야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발생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위대의 구성이었습니다.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심지어 고령층까지 모든 계층이 하나가 되어 정부를 규탄했죠. 저는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8%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방콕 한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였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한국에 다시 손을 내밀자는 구호를 외쳤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셨어요. 야당은 국회에서 패통탄 총리의 탄핵을 추진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과의 협력 기회를 놓친 것이 태국 경제의 결정적 실수였다고 지적했어요. 학생들은 숨죽여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뒤늦게 한국과의 협력을 재추진하려 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깊이 뿌리를 내린 상태였어요. 투자금도 이미 집행됐고 공장 건설도 한창이었죠. 태국은 미국과 일본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게 그들의 평가였죠. 결국 태국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지금 태국의 상황은 한국과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민들의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잃어버렸거든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이 비극적인 상황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사실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패통탄 총리의 결정 뒤에는 매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 가족이 소유한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수상한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총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중국 국영기업들과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발견됐죠. 교실 안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동남아시아 전문가 마이클 윌슨 교수는 패통탄 총리가 국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과의 원전 협력은 투명한 입찰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중국과의 거래는 이런 과정 없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태국 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총리 가족 소유의 기업들이 중국 프로젝트를 통해 약 20억 달러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어요. 반면 태국 국민들은 전력난과 경제 위기의 고통을 겪어야 했죠.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한 지도자의 사익 추구가 어떻게 국가 전체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뼈아픈 사례였으니까요.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을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태국의 전력난과 경제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어요. 태국이 한국의 원전 기술을 받아들였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감정적인 외교 정책이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거죠. 토마스가 먼저 의견을 제시했어요. 저는 지도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에밀리가 덧붙였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국가 정책은 감정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와 국익을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하죠. 교수님, 태국이 다시 한국과 협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곳 정부들과 신뢰관계도 구축했으니까요. 신뢰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앞으로 태국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때로는 쓰라린 실패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종소리가 울리며 수업이 끝났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떠나는 동안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 수업을 되새겨 보았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기술력, 신뢰, 그리고 올바른 판단.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죠. 특히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어떻게 국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게 됐고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가 경제학자가 되어 정책을 연구하게 된다면 오늘 배운 이 교훈을 꼭 기억해야겠다고요. 때로는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멀리 보는 안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기회와 신뢰는 되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길에 티나라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결연한 표정도 보였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오늘 수업을 통해 크게 성장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을 선택하지 않은 태국 총리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선택하지 않은 행동이 결국 이렇게까지 큰 경제적 타격을 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은 한국의 대기업만 잃은 게 아닙니다. 태국의 선택은 역사상 가장 무모한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태국은 한국의 대기업 말고도 어떤 것들을 잃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명문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리아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오신 덕분에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저는 국제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경제에 관심이 많아요.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매료되었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아시아 경제 수업을 듣기 위해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수강 신청 기간에 친구들은 왜 하필 아시아 경제야? 라고 물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근무하시다가 교단에 선 교수님의 실전 경험이 담긴 강의는 분명 특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특히 이번 학기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아서 더욱 다채로운 관점을 접할 수 있었죠. 앞줄에는 태국에서 온 타라와 한국에서 온 유진이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들의 열정적인 토론은 수업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셨어요. 오늘은 태국의 경제 상황과 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태국의 관광 산업과 제조업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시작하셨어요. 방콕의 화려한 쇼핑몰들과 푸켓의 아름다운 해변을 보여주시며 태국이 어떻게 관광 대국으로 성장했는지 설명하셨죠. 그리고 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태국이 동남아시아의 제조업 허브로 성장해온 과정도 자세히 다뤄주셨어요. 하지만 갑자기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태국의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프로젝터에는 최근 한국의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최근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마약 사범이 전년 대비 127% 증가했고, 특히 메탐페타민 밀매 조직이 급증하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했고, 이는 양국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었고, 이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음 내용이었어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갈등이 경제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기업 직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앞줄에 타라는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고, 유진이는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이 내용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화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웠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제조업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던 그때였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태국 유학생 타라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죠. 그동안 항상 차분하고 예의 바르던 타라의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어요. 잠시만요, 교수님. 타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그건 너무 편향된 시각 아닌가요? 태국인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국이 너무 엄격하게 대하는 거 아닌가요? 태국은 오랫동안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잘못으로 우리 전체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게 말이 되나요? 타라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앙되어 갔어요. 게다가 태국 정부는 이미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난해에만 마약 단속반을 2배로 늘렸고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죠. 그런데도 마치 태국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건 너무 불공평해요. 갑작스러운 타라의 항변에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고 모든 시선이 교수님과 타라를 번갈아 향했죠. 하지만 동시에 타라의 반응이 오히려 교수님이 지적하신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그 순간 타라 옆에 앉아있던 유진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죠. 교수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최근 리서치를 진행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유진이는 노트북을 열며 차분하게 발언을 시작했어요.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태국인 관련 마약 범죄가 300% 증가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편견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이는 자신의 화면을 프로젝터에 공유하며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마약 조직의 체계화입니다. 2023년 인천에서 적발된 태국인 마약 조직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20대 청년들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했어요. 이들은 한 달 만에 10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했고 이는 청소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죠. 유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부산의 사례는 더 심각했어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거점으로 마약이 유통됐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소는 미성년자들을 협박해서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기도 했죠. 타라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유진이는 더욱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 타라의 말처럼 이것이 모든 태국인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범죄 조직들이 한국에 관대한 관광비자 정책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서울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태국인이 892명에 달해요. 이는 2020년 대비 4배 증가한 수치죠. 유진이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범죄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마약 중독 치료 비용, 범죄 수사 비용, 그리고 사회 안전 불안에 따른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액은 연간 약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마약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평균 15% 하락했고, 이는 그 지역 주민들의 자산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마지막으로 유진이는 화면을 국제 통계로 전환했어요. 더구나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대만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태국 정부의 마약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 조직들이 동아시아 전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강화는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이의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다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죠. 유진 학생이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이 문제는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한국과 태국의 경제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있었죠. 최근 3년간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방콕 근교의 가전제품 공장 철수를 결정했고, 현대자동차도 태국 내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고 있죠. LG전자는 작년에 태국 내 대형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님은 더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여주셨어요. 2022년까지만 해도 태국에는 약 4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300개 미만으로 감소했죠. 특히 중소기업들의 철수가 두드러집니다. 태국 내 반항 감정으로 인한 불매운동, 현지 직원들과의 갈등, 그리고 치안 불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새로운 투자의 감소입니다. 2023년 한국의 대태국 신규 투자는 전년 대비 67% 감소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죠. 특히 베트남의 경우 같은 기간 한국의 투자가 45% 증가했습니다. 이는 태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해 직접적으로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그 영향은 더 큽니다. 태국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투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지만, 현재의 사회적 불안정성이 새로운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미래 전망을 보여주셨어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5년까지 태국 내 한국 기업의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기업들의 손실만이 아닌 태국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던 분야에서 기술력과 노하우의 공백이 생길 수 있죠. 교수님은 이제 화면을 동남아시아 전체 지도로 전환하셨어요. 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경제 지표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제 태국의 이웃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성장이 주목할 만합니다. 베트남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과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지난해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3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교수님은 베트남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최대 4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이후 9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임대료를 최대 50년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더불어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노동력 문제도 짚어주셨어요. 베트남의 또 다른 강점은 풍부한 청년 노동력입니다. 인구의 70%가 35세 이하이며 매년 160만 명의 새로운 노동력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요.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비율이 높아 제조업에 필요한 인력 수급이 원활합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캄보디아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프놈펜과 시아누쿠비를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개발이 활발하죠. 캄보디아는 최저임금이 베트남의 약 70% 수준이라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EU와의 특혜 관세 협정 EBA를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도 하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라오스는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연계해 물류 인프라를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라오스 철도의 개통으로 물류 비용이 40% 가까이 감소했죠. 수력 발전을 통한 저렴한 전력 공급도 제조업 유치에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이들 국가의 미래 전망을 보여주셨어요. 이들 국가는 모두 연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까지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베트남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로의 진출도 활발히 진행 중이에요. 이는 단순한 노동 집약적 산업을 넘어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타라는 또다시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태국은 관광업이 강하잖아요. 우리는 관광만으로도 충분히. 교수님은 타라의 말을 정중하게 끊으셨죠. 관광업만으로는 국가 경제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은 주변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요.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 기술 발전도 정체되고 결국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어려워집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태국의 산업 구조 도표로 전환하셨어요. 타라 학생, 태국의 또 다른 현실을 살펴볼까요? 태국 국민의 약 31%가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는 노동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수님은 아시아 각국의 비교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농업 종사자 1인당 생산성은 한국의 8분의 1, 일본의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해지면서 농업 생산성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은 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신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태국 제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진출로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가전제품 생산 허브가 될 수 있었고 현대자동차의 투자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죠. 이들 기업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자본만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 현지 인력 교육,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화면은 다시 최근의 통계 자료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현재 이런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해 지난 2년간 약 230개의 협력업체들도 함께 태국을 떠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농업과 관광업만으로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라 학생, 현재 세계 농업은 급격한 기술 혁신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혁신으로 인한 스마트팜 시장은 2023년 기준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2030년까지 3,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에도 불구하고 AI 기반 관계 시스템으로
물 사용량을 70% 절감하면서도 생산성을 4배 높였고, 일본은 완전 자동화된 실내 농장에서 연간 생산량을 100배 증가시켰죠. 교수님은 이어서 태국의 상황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태국은 아직도 기초적인 자동화 단계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 농가의 87%가 여전히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ICT 기술을 활용한 농가는 5% 미만이고, 그마저도 대부분 단순한 온도 조절 시스템 정도만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태국의 농업공학 전공자는 매년 300명 정도에 불과해요. 이는 베트남의 5분의 1, 말레이시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태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죠. 타라는 이번에도 참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죠. 교수님, 너무 과장하시는 것 아닌가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충분한 기술력이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 기업들도 있고. 게다가 한국 기업들의 기술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결국 일본이나 미국의 기술을 배운 거 아닌가요? 강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타라 학생의 말씀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태국에 도입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은 순수 자체 개발 기술이에요. 이 시스템 덕분에 태국 공장의 생산성이 43% 향상됐고 불량률은 85% 감소했죠.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자체 개발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태국 협력업체 128곳에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유진이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자료를 더 보여주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인재 육성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태국 현지 인력 15만 명 이상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술 연수를 진행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미래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였죠. 지금 태국의 주요 제조업체 임원진 중 상당수가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에요. 교수님은 유진이의 발표에 깊이 공감하시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유진 학생이 매우 중요한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런 인재 육성에 있어요. 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의 산업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퓨처 테크 프로그램은 매년 3,000명의 태국 엔지니어들에게 최신 반도체 기술을 교육했어요. 이들 중 40%가 현재 태국 내 주요 기술 기업들의 핵심 인력이 되었죠.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오토 테크 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해 자동차 부품 설계부터 전기차 배터리 기술까지 미래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제공했어요. 이는 단순한 제조업 교육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종합적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신 교수님은 마지막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결과를 보세요. 태국의 첨단 제조업 특허 출원 중 63%가 한국 기업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들의 것입니다. 산업 자동화 기술의 표준 역시 한국 기업들이 전수한 방식이 태국 산업 표준이 되었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닌 태국 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적인 변화였던 겁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중견기업들의 역할이에요. 이들은 태국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교수님은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만도는 태국 내 자동차 부품 공급망의 4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화학기업인 롯데케미칼은
태국 내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 200여 곳의 주요 공급자이자 기술 파트너죠. 이들 중견기업들은 태국에서는 사실상 대기업급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무게감 있게 울렸어요. 특히 이들 중견기업은 태국의 지방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라용 지역의 경우 한국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15개가 모여 코리아밸리를 형성했죠. 이들은 지난 10년간 현지 인력 2만 명을 고용했고 연간 12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전자부품 중견기업들이 현지 대학과 협력해 테크 트레이닝 센터를 설립했고 매년 80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어요. 콘켄 지역에서는 한국의 식품 가공 기업들이 현지 농가 3천 가구와 계약 재배를 하면서 농업의 현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기업들마저 떠난다면 지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나콜라 차시마 지역에서 한국 기업 3곳이 철수한 후 지역 실업률이 2.8%에서 7.2%로 급증했죠. 타라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된 듯한 깨달음이 보였죠. 강의가 끝나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두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죠.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마저도 태국을 떠나게 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중견기업이 태국에서는 대기업 못지않는 파급력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